무슨 채비를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두꺼웠던 이불들을 세탁하고 겨울 내 무거웠던 옷들을 정리하고 이제 모두 여름 옷으로 바꿔 놓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더라고요. 겨울은 황량하지만 여름은 무성한 풀이 가득하고 초록색 산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북한이 바로 보이는 파주에서 망원경으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보았습니다. 접경지역이라 그런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휑한 모습이었지만 손이 타지 않아서인지 북한의 맞은편에 접경지역 산도 초록색으로 덮였더라고요. 우리가 계절의 아름다움을 함께 구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유일한 남과 북, 우리 한반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함께 되는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 들려드리며 RBS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16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 평남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17일 평북과 함북 흐리겠고 평남과 함남, 황해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을 맞아 모범 학생들에게 김일성 소년 영예상과 김정일 소년 영예상을 수여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상자 선정 과정에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이나 조직 생활에서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은 학생이 김정일 소년 영예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학생이 청년동맹 간부들과의 인맥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소년 영예상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학 진학과 직장 배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를 두고 학부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조직 생활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며 허탈감을 나타냈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소년단 창립 기념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충성심과 조직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모범 학생을 뽑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영상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군고위 간부의 친인척이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사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조카는 다량의 외부 영상을 소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청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지난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 문화 콘텐츠의 시청과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형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형이 보류되고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과 사법기관 내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같은 혐의라도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면 법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같은 법을 어기고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권력과 연줄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법치와 규율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대화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해지와 의주군 등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니거나 술자리를 갖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인민반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은 국경지역 보위부에 주민들의 입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명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외부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모임이나 일상적인 대화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사람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모임까지 제한하는 이유를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은 외부 소식과 영상물이 가장 먼저 유입된 곳인 만큼 주민들 간의 접촉과 대화까지 통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부 영상물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단순한 대화까지 경계 대상으로 삼으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6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자유를 선포하러 고국으로 편을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 박사가 YMCA 총무직을 수락한 이유 중 하나는 국제단체인 YMCA 보호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 YMCA는 애국 청년 지사들의 집결지였고 마치 제2의 독립협회처럼 옛 동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가장 핫한 인물 미국 박사 이승만이 가담하면서 서울 YMCA는 미국, 유럽, 일본 YMCA와 연결되어 일본 총독부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국제 기독교 조직이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YMCA 청년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포함한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승만 박사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자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연구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외부에 나가 강의나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YMCA 지부를 세우는 일에 공을 들였고 선교사들의 좋은 설교나 글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그리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박사의 조선 사역은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뿐이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승만 박사가 한 일들을 살펴볼까요? 이승만 박사가 YMCA 국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자신의 사역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 때마다 바깥 교회에 나가서 설교하는 일과 오후에 바이블 클래스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나는 청년의 학교에서 주 9시간에서 12시간의 강의를 합니다. 다른 학교에 나가서 수시로 하는 짧은 강의 외에도 청년의 학교 생도들만을 위한 주 3회의 특강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선 바이블 클래스를 조직하여 성경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박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듯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바이블 클래스에 모여든 학생들입니다. 또한 청년학교 대학부에서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쳤는데 이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배제학당 시절 협성의 토론회에서 그랬듯 토요일마다 YMCA 연합 토론회를 빠짐없이 열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며 늘 꿈꾸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돌입한 것이죠. 모임마다 몰려온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이승만 박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모든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영어로 혼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 박사의 유머에 매 강의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잘해도 원더풀, 중요한 대목마다 굉장해, 정말 굉장해 라고 추임새를 넣어서 이 굉장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이 박사의 강연과 강의는 청중을 압도하는 설득력이 있어서 마치 교회의 부흥회처럼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1년 봄 기차로 2300km, 배로 880km, 말과 나귀를 타고 424km, 우마차로 80km, 인력거나 가마를 타고 3.6km, 그리고 기차나 배, 말과 나귀, 우마차나 인력거 등으로 갈 수 없는 길을 11km를 걸으며 전남에서 평안도까지 33회의 집회를 열어 7,535명의 학생과 청중에게 부흥회를 겸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3개의 YMCA 지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33개 지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조선 독립을 위한 청년 조직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었죠. 이승만 박사가
1년 5개월 동안 조선에 외친 메시지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독립정신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집회를 마치고 평양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1911년 6월 윤치호 선생이 운영했던 개성의 한영서원에서 제2회 기독학생 하령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령회란 여름에 개최하는 수련회 또는 부흥회를 말합니다. 이 하령회에는 전국 각지 서울, 광주, 전주, 군산, 개성, 선천 등의 21개 기독교 학교에서 모인 93명의 학생 대표와 여러 선교사와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미국인 목사들의 설교로 부흥회가 진행되었고 이승만 박사 역시 주 강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하령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독립정신이 일어난 것이죠.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외치던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외침 그대로였습니다. 이 하령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일본 총독부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영서원 하령회 이후 일본은 이승만 박사를 더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 박사의 외부 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통치를 시작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임명했습니다. 데라우치는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교회가 조선 통치에 방해가 될까요? 그 이유를 이승만 박사는 한국교회 핍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생각에는 한국교회는 독립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 교인들은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고 한국 교인들을 다스리기 전에는 장래의 화근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겼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변화된 후에는 조선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천황이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 숭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또 자유민주주의 역시 기독교의 아름다운 산물인지라 천황 숭배를 주장하는 일본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죠. 더구나 기독교인이 된 조선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로 연합하고 그 연합한 무리가 용기를 내서 독립을 찾으려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는 박멸의 대상일 수밖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서 기독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 기독교 탄압에 돌입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